안녕하세요. 3학년 화학2 드디어 마지막 4단원입니다. 전기화학과 이용 단원이고요. 이 단원이 소단원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로 수업 시간에도 물론 설명은 할 거지만 그냥 혹시 미리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 나중에 또 시험 직전에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라고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3단원인데 영상은 2개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1단원, 이 화학전지는 어떤 원리로 작동할까가 지금 이 영상에 포함될 거고, 2, 3단원, 그 소단원 2, 3단원에 대한 것이 또 하나의 영상으로 여러분한테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전 교육과정하고 변화된 내용이 뭔가 이제 살펴봤더니 어려운 게 다 빠져서, 원래 여기다더니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계산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개념만 남아서 실제로 시험에 낼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2학기 지필평가는 화학2 전체로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혹시 수능에서 화학2를 보려는 사람들은 이전에 화학2의 기출문제들에 등장했던 문제들 중에 대다수, 뭔가 전력을 계산한다거나 아니면 발생하는 기체의 양을 계산한다거나 석출된 금속의 양을 계산한다거나 하는 그런 류의 계산 문제들이 다 빠져서 오히려 4단원은 개념적인 문제들 정도 외에는 나올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은 화학2가 의외로 만만한 과목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어차피 지필평가만 여러분들 생각하고 준비할 테니까 2학기 수업 며칠 안 남았지만 혹시 미리 보게 된다면 2학기 수업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하자면, 계약하면 바로 진도를 바로 나갈 거고 2시간 안에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시간 정도 하고 수행평가 2개 정도 해서 끝내고, 그리고 지필평가는 한 번만 보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별다른 이변이 없으면 화학2 지필평가는 아마 2차 지필, 수능 이후에 보게 되는 2차 지필 때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학과목 선생님들하고 지필을 어떻게 할지, 몇 번 볼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좀 이야기 중인데, 여러 과목 선택하는 학생들이 최대한 부담이 적게 분산시킬 생각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한 게 뭐냐의 조합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거는 또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알고 넘어가기 4문제 그냥 집어넣었는데, 여기 되게 어이없는데 산화원원의 개념을 전자산화수를 이용해서 써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전자산화수를 이용해서 쓴다는 건 전자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산화잖아요. 그러면 전자를 잃으면 산화수는 오히려 증가하게 돼서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다. 이 개념 알아두라는 거고, 환원은 그 반대 개념이다. 실제로 우리가 산화환원 이야기할 때 원래 산화는 산소랑 화합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산소와 결합한다 또는 전자를 잃어버린다, 수소를 잃어버린다, 이런 개념으로 산화를 설명을 하고, 환원은 그 반대 개념으로 설명을 하죠. 그리고 그걸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상의 숫자가 산화수라는 거였는데, 이름이 산화수잖아요. 이거 역시 그 수가 증가하는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산화라고 말한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사행시를 지으라고 했는데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요 사행시 말고 선생님이 요 밑에 있는 불꽃색이 눈에 보여서 이 불꽃색만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불꽃 반응 이런 거 옛날에 배웠던 거 기억이 날 테니까, 밑에 있는 4가지 색깔이 노란색, 빨간색, 청록인지 약간 황록색처럼 보이긴 하죠. 황록색, 청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처럼 보이는데, 요것들이 나트륨, 리튬이나 스트론튬이 빨간색일 테니까 그렇지 않을까. 그 다음에 구리가 청록색이고 바륨이 황록색인데, 이거는 사실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아서 이걸 청록으로 보면 구리인 거고 황록으로 보면 바륨인 거죠. 그리고 칼륨이 우리가 보라색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붉은 보라라 좀 사진이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눈으로 관찰했을 때 칼륨의 그 불꽃색은 좀 더 붉은기를 많이 띌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중간에 있는 여기 얘가 청록인지 황록이지나 구별이 잘 안 간다 그러면 분광기를 이용해서 스펙트럼 분석해보는 방법도 있겠죠. 이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고, 넘어가서 알고 넘어가기 2번째 문제는 묽은 염산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었을 때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일단 전체 반응식은 마그네슘이 HCl, 염산이랑 만나서
MgCl2, Mg2 플러스 양이온이 되기 때문에 MgCl2, 그 다음에 H2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반응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반응을 쪼개서 좀 생각을 해보면, 잠깐만요. 됐다. 자, 써봅시다. 이 반응을 좀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자를 잃어버리죠. 그리고 그 잃어버린 전자가 여기에 지금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전자는 물속을 헤엄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누군가 이걸 받아줘야만 해요. 이렇게 받아준다는 건 마이너스를 받아주기 위해서는 뭐가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 안에 용액 안에 들어있는 플러스 얘가 전자를 받겠죠. 근데 우리가 아는 수소는 수소 원자 혼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두 개 들어가서 두 개의 전자를 받고 H2의 기체의 형태로 발생하게 된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반응식은 여기 두 개의 반응식을 더해서 쓸 수 있고, 근데 그 실제로 반응한 거는 마그네슘이랑 수소 이온이지만 알자 이온 반응식을 쓸 경우에는 Mg 더하기 EH 플러스 이렇게 쓰면 되고, 만약에 전체 반응식을 쓸 경우에는 Cl 마이너스까지 같이 합쳐서 써줘야 된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고, 산화되는 건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니까 마그네슘, 환원되는 건 전자를 얻는 거니까 수소 이온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수소 이온으로 쓰지 않고 전체 반응식으로 썼기 때문에 HCl 통째로 썼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알자 이온 반응식으로 쓰면 마그네슘이 수소 이온 두 개랑 만나서 Mg 플러스가 되고 H2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산화되는 물질은 어차피 마그네슘 그대로고, 환원되는 물질은 전체 반응식에서 HCl로 쓸 수 있지만 이 알자이온 반응식에서는 H 플러스라고 써줄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환원되는 물질을 이름으로 말할 때 수소라고 말하면 안 되고 수소 이온 H 플러스 형태를 꼭 말해줘야 한다. 이걸 잘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죠? 특별히 어려운 거 없고 산화수 변화까지 지금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물의 전기분해도 화학원에서 나왔었죠? 자, 물의 전기분해 장치의 반응식을 쓰고, 오른쪽 전기분해 장치에 대해서 뭐 설명이라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잠깐만요. 선생님이 교과서를 잠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좀 해놓은 게 있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물의 전기분해를 여러 가지 측면으로서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물이 자동이온화하는 측면으로 보기도 하고, 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자동이온화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하는 걸 설명하기도 하고, 그냥 물이 각각 전극에서 이제 전기분해하는 반응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작년에 아마 그냥 물이 가서 하는 반응으로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각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잠깐만요. 이게 좀 마이너스 극에서는 물 분자가 4개가 가죠. 4개의 물 분자가 가고, 마이너스 극은 전자가 많으니까 전자를 4개를 받아요. 그래서 4OH-의 형태로 나뉘어지고 수소 이온이 수소 기체가 2개가 생기는, 이렇게 되면 왼쪽에 H2O 4개가 OH-4개와 H2 2개로 가고, 전자 4개가 마이너스 이온 4개에서 전하량도 같고 물질의 원자의 숫자도 같아지는 반응으로 진행이 되죠. 그리고 플러스 극에서는 2개의 물 분자가 이동을 해서 O2 기체와 4H 플러스와 4개의 전자, 이렇게 반응이 진행되죠. 그러면 H 플러스 4개랑 마이너스 4개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량 균형을 이루고 수소랑 산소의 개수도 같아요. 이렇게 반응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반응으로 보면 이대로 그냥 쓰면 사실 전자 4개씩은 지워진다 치고 6개의 물이 들어가서 일단 EH2하고 O2를 만들고 4OH-와 4H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얘는 사실은 결국은 뭐예요? 4개의 물 분자가 같죠? 그 물 분자 4개가 6개가 들어가서 4개가 나왔으니까 그 4개가 지워져서 이거 2개가 남게 되는, 이런 식으로 반응을 설명할 수가 있게 돼서 실제로 전체적인 반응은 잠깐만요. 전체적인 반응은 이렇게 2개의 물 분자가 들어가서 수소 기체 2와 개수가 2죠. 2개. 산소기체 하나를 만드는 이런 비율 2대1로 수소기체랑 산소기체가 얻어진다. 그래서 반응을 시키면 지금 여기 그림을 보면
사진을 보면 기체가 이렇게 얻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 얻어진 대충 눈으로 구별했죠. 여기가 더 많아요. 여기가 조금 기체가 얻어지고 있어요. 기체가 더 적게 얻어지는 거 부피비가 적다. 얘가 더 많다. 얘가 당연히 수소기체. 얘가 당연히 산소기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체를 찾아줄 수 있고 요거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각각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 극으로는 요런 게 발생하잖아요. 플러스 극에서는 이런 게 생기죠.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지시약을 넣고서 시작해요. 예를 들어 뭐 페놀프탈레인 지시약 같은 걸 넣고서 반응을 시작을 했으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OH 마이너스가 생겨서 원래 페놀프탈레인이 염기성을 띠는 데서 붉게 변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극 쪽이 약간 붉은색을 띌 거고 플러스 극은 산성이기 때문에 별다른 색깔 변화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 BTB 지시약을 넣고 실험을 했다. 그럼 BTB 지시약을 넣었을 때 플러스 극 쪽에서는 잠깐만요. 플러스 극 쪽에서는 뭔가 있었는데 넘어갑시다. 플러스 극 쪽에서는 산성의 색깔, 노란색, 마이너스 극 쪽에서는 염기성의 색깔, 푸른색을 띠겠죠. 실제로 그렇게 잘 일어나지는 않아요. 실제로 이게 잘 진행되진 않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의 생성되는 이온의 양 자체가 그게 바로 거의 물로 바뀌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서 색변화가 잘 보이진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런 색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런 거 같이 봐두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료전지가 여러분들 1학년 통합과학 시간에 배운 걸로 나오네요. 과학탐구 실험에도 나오는 걸로 나오는데 연료전지는 연료가 되는 물질들을 전지에 활용하는 거예요. 연료라는 건 연소할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소와 반응을 전지에서 일어나는 반응, 산화환원 반응으로 약간 비슷하게 진행하면서 전자의 이동을 통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반응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제일 빈번하게 나오는 게 수소 연료전지 또는 수소산소 연료전지라는 거겠죠. 수소 연료전지의 좋은 점은 뭐냐면 수소가 연소되는 반응처럼 반응이 진행이 되면 결과적으로 물만 나와요. 물은 오염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청정 에너지로 각광을 받는. 그 다음에 수소는 이렇게 뭐 이런 지금 이 옛날식 콜롬비아호 같은데 이런 비행체, 우주선, 우주선의 연료로 사용되잖아요. 에너지를 되게 많이 낼 수 있어요. 연소에서 한 번에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전지가 되어서 또 그때도 어쨌든 많은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그게 전기 에너지로도 되게 많은 양의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효율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죠. 지금 개발 중이고, 개발돼서 상용화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보편화되지는 않은 에너지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거나 연료전지 이런 수소기체가 들어가서 산소랑 연소 반응 같은 형태의 반응을 진행하면서 이게 연소와 같은 식으로 빛과 열을 내는 반응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전자들의 이동이 생겨서 전지가 된다. 뭐 이렇게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 소단원 3단원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화학전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학전지와 금속의 반응성 나와 있어요. 여기 뭐 책에 뭐 전자기기 어쩌고저쩌고 설명 밑에 바로 실험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금속의 반응성, 다시 말해 누가 산화를 더 잘하고 누가 환원을 더 잘하냐의 문제를 비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이거의 그 이온화 경향 순서를 외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실험 결과를 줬으니까 실험 결과를 먼저 보면 자, 가실험 같은 경우에 잠깐만요. 어디 갔어? 여기다가 써보도록 할게요. 가실험 같은 경우에 황산구리 2 수용액 CuSO4 수용액이에요. CuSO4 수용액은 CU2 플러스 양이온과 SO4 2- 음이온으로 나눠졌어요. 여기 이 로마자 2는 여기 있는 금속 양이온의 전하량을 말하는데 전하량이 하나밖에 없는 이온들에는 쓰지 않아요. 구리는 구리 플러스 1가짜리도 있기 때문에 1가냐 2가냐를 구별하기 위해서 2를 써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기에 들어있는 용액에 아연판이 같이 등장하죠. 요 금속 양이온과 금속이 경쟁하게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구리가 석출됐다는 건 CU2 플러스가 CU가 됐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일어나는 반응은 CU2 플러스가 CU가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얘는 전자를 받아야 돼요. 근데 전자가 갑자기 없다가 나타날 수 없잖아요. 그럼 결국 전자는 누구한테서 왔겠어요? 아연이
아연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내보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연이 전자를 내보내서 아연 이온이 되는 산화 반응이 진행되고 그렇게 해서 나온 전자가 구리 이온으로 넘어가서 구리 이온을 환원시키는 반응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잘 기억해둬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산화환원하고 관련해서 금속의 반응성은 매우 이기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매우 이기적이고 매우 파워게임이다. 다시 말해 산화를 더 잘하는 애들은 일단 무조건 산화하고 봐요. 얘가 뭐가 있든 상관이 없어. 이 구리랑 아연의 경쟁에서 아연이 이기게 되면 아연은 일단 산화되고 본다. 그래서 나오는 전자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전자는 힘 없는 애가 받아주게 된다. 요거를 잘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구리가 석출되었다면 다시 말해 이 가에서 이 두 개, 구리랑 아연의 산화하는 정도, 우리가 그걸 반응성이라고 말하는데 반응성을 비교해 줄 수 있겠죠. 아연이 구리보다 반응성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반대로 나 같은 경우에는 은이 석출됐잖아요. 똑같겠죠. 나는 질산은이니까 은 이온이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구리판을 넣었어요. 그런데 은이 석출됐잖아요. 그 말은 Ag 플러스가 전자를 받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려면 전자를 분명히 누가 줬겠죠? 구리가 구리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줬겠죠? 그럼 얘는 전자를 사실 두 개 받아야 되니까 두 개의 이온이 들어가서 두 개의 전자를 받아서 은 두 개가 석출되는 이런 반응으로 진행됐고 결과적으로 구리가 이온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은이 석출되었다. 아, 얘가 산화를 더 잘하는구나. 반응성은 구리가 은보다 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황산아연 수용액은 어떠냐? 황산아연 수용액과 은판이면 다 같은 경우에는 경쟁하는 애는 아연과 은이죠. 이 구리보다 아연의 반응성이 크니까 당연히 아연이 이기겠죠. 근데 이미 아연의 이온으로 있어요. 그럼 이온으로 있는 애가 이미 승리했는데 굳이 다 다른 반응을 할 필요 없어. 원래 반응성이 큰 애가 이온으로 가버리는 게 맞기 때문에 이미 이온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더 다른 반응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시 말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반응을 안 한다. 이런 결과가 얻어진다. 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가와 나에서 전자를 잃은 물질, 얻은 물질 순서대로 뭐 각각 무엇인가 물어봤는데 가는 전자를 잃은 물질은 산화된 거니까 아연, 나는 구리가 전자를 잃었고 가에서 전자를 얻은 것은 환원되니까 구리 이온이죠. CU2 플러스 구리 이온. 그 다음에 나에서 전자를 얻은 물질은 은 이온이죠. 은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은 이온 이렇게 말해야 되고 아연, 구리, 은을 산화가 잘 되는 순서대로 아연이 제일 산화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은의 순서다. 그래서 3번에 다해서 아연이 이미 가장 반응을 잘하는 애인데 이온으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선생님이 답을 따다 붙이지 않았네요. 답을 따다 붙였는데 잘렸어요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안 됐네요. 자, 어쨌든 거기 있는 것들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밑에 있는 내용 잠깐 보면 황산구리 투수용액에 아연판을 넣으면 아연판이 녹으면서 구리가 석출되는데 이거 아까 얘기 그대로죠. 아연이 전자를 잃고 산화가 되면서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게 되었다. 산화환원 반응을 전자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고 산화를 잘한다. 반응성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모든 경우 산화를 잘하는 게 반응성이 큰 건 아니에요. 양이온이 되는 금속의 경우가 산화를 잘하는 아이들이 반응성이 큰 거예요. 음이온이 되는 애들의 경우에는 환원을 잘하는 애들이 반응성이 커요. 이게 반응성이 크다는 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양이온이 되는 애들은 양이온이 되는 것이 가만히 안 있는 거죠. 음이온이 잘 되는 애들은 음이온이 되는 것이 가만히 안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반응성에 대한 설명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여기는 금속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금속의 경우에는 양이온이 잘 되는 산화가 잘 되는 아이들이 반응성이 큰 거다. 이렇게 기억해두고 반응성이 큰 애가 무조건 양이온이 된다. 결과적으로 양이온으로 남아있는 아이들이 반응성이 더 큰 것이다. 그걸 기억해두면 되겠죠. 여기 확인하기 뭐 아연판과 음판을 각각 넣었을 때 아연판에 항상 구리에 아연판과 음판을 넣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구리 이온이 있는데 아연판을 만났을 때와 음판을 만났을 때 구리 이온은 아연판이 구리보다 반응성이 크고 구리가 음보다 반응성이 커요. 그러면 이렇게 만나면 얘가 이온화가 되겠죠? 이렇게 만나면 얘가 이온으로 남아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는 이미 이온으로 있으니까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산화를 더 잘하는 애가 이온으로 있지 않으니까 얘가 전자를 주고
자기가 양이온이 되어버려야 되는. 그래서 결국 반응이 일어나는 금속판은 뭐냐 하면 아연판이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 뒤에 이미 외우고 있는 사람들 외울 거예요. 이온화 경향이라는 것이 있어요. 화학의 레전드처럼 주기율표 외우듯이 많이들 외우는데 칼륨의 반응성이 가장 크고 쭉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작아요. 왼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 반응성이 큰 것을 우리가 이온화 경향이라고 한다. 이온화 경향은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 그래서 양이온화 경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름은 이온화 경향이에요. 양이온이 잘 되는 경향이고 산화가 잘 되는 경향이다. 우리 여기 보면 다 금속인데 혼자 이상한 애 하나 있죠. 이 수소. 수소는 금속은 아니지만 금속처럼 행동을 해요. 왜냐하면 양이온이 되는 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데 여기 지금 동그라미를 다 쳐놔서 색깔을 바꿨는데 수소의 괄호에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수소의 괄호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수소가 금속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 왼쪽에 있는 아이들, 이 패턴에서 왼쪽에 있는 아이랑 반응을 하게 되면 그 왼쪽에 있는, 더 왼쪽에 있는 아이가 무조건 산화한다. 이걸 기억해두면 되고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다. 예를 들어 철은 아연하고 만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연 이온하고 철하고 만나면 아연 이온이 이온의 형태로 남아있겠죠. 근데 철이 니켈 이온하고 만나면 오히려 철이 양이온이 되면서 반응을 하는 뭐 이런 패턴이다. 좀 더 왼쪽에 있는 애들이 양이온이 된다. 기억해두면 되고 그림에 있는 패턴의 왼쪽에 설명 확인하기 있는데 크고 작고 써주면 되죠. 아연은 구리보다 반응성이 크고 은은 구리보다 반응성이 작다. 반응성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산화로 이야기하기도 하다. 근데 산화가 잘 되는 게 반응성이 커라고 말하는 건 금속이다. 이거 기억해두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뭘 할 거냐면 화학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화학전지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하는 장치다라는 걸 알아두면 돼요. 이것도 누가 더 전자를 잘 내보내느냐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온화 경향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둡시다. 자, 196페이지에 뭐 관찰 및 조사에서 건전지 뭐 그 외에 우리가 아는 화학 전지를 찾아서 써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건전지 말고 여러분들 휴대폰 같은 데 들어있는 뭐 그런 전지들, 뭐 리튬 이온 전지라든지 이런 전지들 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전지죠.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 알아두고 아마 요거 수업 시간에 살짝 언급은 할 거예요. 자, 그럼 197페이지에 화학전지의 원리를 볼게요. 자,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선생님 지금 빼고 설명하고 실험만 갖다 따놨는데 책에 갈바니라는 사람과 볼타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갈바니는 개구리 다리로 실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뭐 갈바니의 동물전지라고 하는데 개구리 다리에다가 금속재 해부칼을 댔더니 갑자기 경련이 막 일어나. 그래서 전기가 개구리의 신경 속에 숨겨져 있다. 동물전기라는 명칭을 집어넣은 사람이고 그거를 약간 응용해서 이제 금속 가지고 실험을 해서 본격적으로 전지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볼타예요. 제일 처음 개발된 만들어진 화학전지가 볼타전지인데 실용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덩어리가 커. 그 볼타전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가 여러분들 그 책에 197페이지에 실험 및 후에 나와 있고 여기 지금 선생님이 따놓은 이 화면에 있어요. 자, 가하고 나를 잘 봐요. 차이가 뭐예요? 일단 다 똑같이 물구낭산을 집어넣었어. 다 똑같이 물구낭산을 집어넣었으니까 요 안에 전해질에는 물구낭산이 뭐예요? H2SO4죠? 이거를 물에다 녹여. 그러면 강산이니까 이온을 하겠죠. H2 또는 H3O+, 이런 애와 SO4E-,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있겠죠? 그 용액 안에 SO4E-는 사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구경꾼 이온이고 여기에서 중요한 아이는 IH+예요. H+가 용액 안에 지금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아연판하고 구리판이 있어요. 우린 뭘 생각해야 되냐면 누구와 누가 서로 접촉하여 경쟁하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연판의 경우에는 아연판이 수소이온하고 경쟁하게 되는 거고 구리판의 경우에는 구리판이 수소이온하고 경쟁해요. 왜냐하면 이 두 개의 판은 지금 만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아연하고 구리의 경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이온화 경향의 순서에서도 알겠지만 구리보다 수소가 이온화 경향이 커요. 이온화 경향이 큰 애가 양이온으로 이미 있으면 별다른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없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수소보다 이온화 경향이 큰 아연은 자기가 일단 양이온이 돼야 되는데 딴 애가 양이온을 있는 꼴을 볼 수가 없어. 그럼 일단 되고 봐요. 양이온이 일단 되고 봐요. 이렇게 양이온이 되고 보면 얘가 내놓은 전자를 누군가 받아야 되죠.
걸 수소이온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갖고 수소기체가 발생하게 되는. 그래서 여기서 수소기체가 뽀글뽀글 발생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서 산화환원 반응이 진행된다. 아연이 산화되고 수소이온이 환원되는 반응이 진행됐다. 그런데 요 실험을 똑같이 세팅을 하는데 여기를 변화를 주는 거야. 두 개의 금속판이 만나게 해줘요. 그러면 이제 세 개가 다 만나는 거잖아. 여기에는 금속판이 만나고 아연하고 수소이온, 구리랑 수소이온도 만나고 아연하고 구리도 만나죠. 이때 수소이온은 사실 여기에서 금속 사이의 경쟁에서는 수소이온이 먼저 뭘 어떻게 하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 금속들이 만나고 있으면 금속 간의 경쟁이 더 중요해. 그래서 수소이온은 일단 제껴. 그리고 아연하고 구리의 경쟁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아연하고 구리가 경쟁하면 당연히 아연이 이온화 경향이 크니까 아연이 먼저 이온화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아연판에서 이온화가 일어나. 그럼 이쪽에 전자가 생겼잖아요. 그럼 전자가 생긴데 여기 있는 수소이온이 가서 전자를 좀 일부 받아주겠죠. 그래서 여기서 기포가 조금 생기기는 하는데 왼쪽으로 좀 비교해봐요. 별로 안 생겨. 약간의 기포만 생겨요. 그래서 수소이온이 여기 가서 전자를 좀 일부 받아주기는 해요. 그러나 전자의 대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만나고 있죠. 전자의 대부분은 아연판에서 구리판으로 넘어가게 돼요. 아연판에서 구리판으로 넘어가면 구리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전자라는 게 여기 그냥 여기 얌전하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딘가를 자꾸 가려고 해.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돼? 갈 때라고는 이 주변에 있는 수소이온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온 아연판에서 만들어진 전자의 일부가 이쪽으로 구리판으로 넘어오면 그 구리판이 장소만 제공해주고 여기로 넘어온 전자는 이 이온 용액 안에 있던 수소이온과 결국은 만나서 결국은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그래서 기포가 발생하는데 구리판에서 일단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하고 넘어오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아연판은 이 중에 일부, 아주 일부가 일단 먼저 생기자마자 수소이온하고 만나서 반응하는. 그래서 기포가 생긴다. 양쪽에서 다 생기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구리판에서 좀 더 생긴다. 이게 뭐다? 이게 볼타가 처음에 제안한 전자의 흐름이 생겼잖아. 그 전자의 흐름이 생긴 전지를 고안한 거예요. 지금 특별히 건전지를 연결하지 않았어요. 근데 전자의 흐름이 생겨.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사이에다가 뭐 그런 전선 같은 거 연결해서 전지를 이렇게 전구를 꽂으면 불이 들어와요. 전자의 이동이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회로가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회로가 되면 전자의 이동이 회곡선 형태로 나타나야 돼요. 다시 말해 아연이 발생시킨 전자가 구리로 넘어갔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자가 사실은 다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전자는 헤엄을 못 치니까 이 전자가 나가서 여기로 들어가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야 돼. 그 효과는 수소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여기 있는 전자를 빼내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전자의 이동이 이렇게 하나의 회곡선의 형태처럼 설명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야 전기가 통한다. 이거를 기억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아마 문제를 안 넣었을 거예요. 책에 있는 문제 잠깐 보면 197페이지에 가의 변화를 가지고 이온화 경향을 설명해보자 했는데 가의 변화를 보면 결국 반응을 제일 잘하는 애는 아연. 그리고 구리는 제일 못해요. 왜냐하면 수소기체가 발생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수소는 그 사이에 낑겨 있죠. 그래서 아연, 수소, 구리의 순서로 이온화 경향성이 크다. 이 아연이 제일 크다. 이거 알아두면 되고 나에서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여요. 일단 기본적으로 금속판에서 금속판으로 금속을 더 좋아한다. 이거 기억해두면 되고 아연판에서 구리판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나에서 발생하는 기포는 결국 이동한 전자를 구리는 사실 아무 일도 안 했죠. 이온이 아니잖아. 이 구리판에서 뭔가 해줄 수는 없어요. 장소만 제공해주고 용액 안에 있던 수소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발생하는 수소기체가 이 기포다. 이거를 알아두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전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볼타 전지 왼쪽에 그림 보니까 되게 거대해요. 자, 보통 화학 전지에는 기본적으로 전극이 2개. 그 다음에 그 전극들을 연결해주는 전해질, 여기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의 이동이 하나의 회곡선의 형태로 나타나야 실제로 전기가 통한다. 이걸 기억해둬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볼타 전지에 이제 박스로 선생님이 쳐놨는데 물근황산의 적신 헝겊을 아연판과 구리판 사이에 끼우고 두 금속을 전선으로 연결한 전지이다.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 원리는 그림 1-3 같은 형태예요. 그리고 아연판에서 아연이 전자를 잃어버리면 아연 이온이 됐으니까 용액 안에 녹아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전자는 기본적으로는 전선을 먼저 따라가요.
용액에 담궈져 있어도 전해질 쪽으로 먼저 전해질에 있는 이온하고 먼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도선을 따라가거나 어쨌든 금속 쪽으로 먼저 이동한다. 그래서 도선을 따라 먼저 구리판으로 가서 그 구리판으로 넘어온 아이들이 전자를 어딘가 또 내보내야 되니까 그때서야 수소이온이 가서 반응을 한다라는 걸 알아두고 전자의 이동이 결국 어떻게 돼요? 아연에서 전자가 아연판에서 나왔어. 이렇게 넘어가서 구리판으로 가면 이 전자가 결국 다시 이쪽으로 가잖아요. 실제로는 수소이온이 받아주는 거지만 그걸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전자가 다시 나가서 이렇게 가는 하나의 폐곡선 형태처럼 전자의 움직임이 생긴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자의 흐름이 생기니까 전기가 통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전지다라는 거 알아두고 구리판은 장소만 빌려주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연판은 아연이 점점 녹아 들어가니까 질량이 점점 감소하겠죠. 이게 점점 녹게 된다라는 걸 알아두면 돼요. 이 전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여기 지금 H2가 수소기체가 생겨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수소기체가 생기면 기체가 확 발생해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앞에 실험 사진 기억나죠? 여기 뽀글뽀글 기포들이 이렇게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수소기체가 되게 작은 단위로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기체 모아서 막 시험관에 기체가 모이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판에 들러붙게 돼. 동글동글한 기포로. 그러면 반응이 진행되려면 이온이 자꾸 와서 전자를 받아가야 되는데 수소기체가 많이 생기면 여기에 수소기체의 방울들이 여기에서 못 빠져나간 채 이렇게 있게 돼서 전자랑 수소이온이 만나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니까 시간이 지나면 전자가 빠져나가는 게 좀 천천히 진행되겠죠. 아니면 아예 차단되어 버릴 수도 있어요. 천천히 진행되거나 차단되면 전자가 원활히 움직이지 못하니까 전류의 흐름이 굉장히 약해지겠죠. 그래서 갑자기 전압이 뚝 떨어지는 형태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분극현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왼편에 발생한 수소기체가 전구 표면에 붙어서 남아있으면 전류 흐름을 차단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갑자기 전압이 떨어져. 그럼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돼? 수소기체를 제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발생한 수소기체 H2를 물의 형태로 제거하는 물질을 집어넣어줘요. 우리가 그런 걸 간극제, 소극제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산화망간 같은 걸 넣어주면 이산화망가니즈 이산화망가니즈 같은 걸 넣어주면 그 이산화망가니즈에 있는 산소가 수소기체랑 반응해서 물의 형태로 바꾸니까 더 이상 기포 형태가 아니라 물로 바뀌어서 거기 붙어있던 기체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 뭐 이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써있죠?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 한원 반응이 일어나는 거 나와 있고 이렇게 급격히 전압이 떨어지는 분극현상 설명 나와 있어요. 이것도 기억해두고 이 수소기체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분극현상까지만 책에 나와 있는데 결국 이 분극현상을 줄이려면 수소기체를 빨리 제거해버리는 게 가장 큰 좋은 방법이다. 보통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소기체가 물의 형태로 바뀔 수 있는 물질들을 넣는데 이산화망가니즈가 그런 역할을 하는 물질로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쓰인다. 뭐 이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보완하는 다른 과학자의 노력이 있었겠죠. 다른 과학자의 노력,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노력이 있어요.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수소기체 생기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수소기체가 안 생기는 식의 전지를 만들면 되겠네. 그래서 좀 다른 형태의 전지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다니엘이 만들어서 다니엘 전지라고 불러요. 자, 생김새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생김새를 보면서 설명하지 말고 일단 설명을 해볼까요? 자,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대? 아연판에 아연이온, 황산아연 수용액이 들어있는 용액에 아연판을 넣어요. 이렇게 아연. 여기 황산아연 수용액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황산구리 수용액이 있는데 구리판을 넣어요. 그리고 두 개의 금속을 이렇게 연결. 자, 이렇게 해요. 이거는 전구예요. 자, 그러면 금속이 도선으로 연결됐으니까 이 두 금속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구와 누가 경쟁해요? 아연이랑 구리가 경쟁하겠죠. 앞에 나왔던 것처럼 아연이 산화를 더 잘한 이온화 경향이 더 크니까 이 아연판이 아연 이온이 되면서 녹아 들어가고 전자를 발생시킬 거예요. 그럼 이 전자가 아까 뭘 따라가는 걸 더 좋아해요? 금속 따라가는 걸 좋아하니까 도선을 향해서 일로 넘어가겠죠? 그럼 이쪽에 전자가 막 왔어. 그럼 결국 전자가 어디론가 가야 되니까 결국 누가 받아? 그래서 여기로 넘어온 전자는 구리이온, 용액 안에 있던 구리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구리금속이 석출돼요. 3시간이 지나면 얘는 자꾸 녹아 들어가. 그리고 얘는 금속이 자꾸 석출돼. 그래서 이쪽에 있는 구리판 질량이 무거워지고 이쪽에 있는 아연판 질량이 가벼워져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했는데 불이 안 들어와.
불이 안 들어온다는 건 전기가 안 통한다는 거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아까 전자 흐름이 패곡선의 형태가 돼야 된다 그랬죠? 전자가 이렇게 나갔어요. 여기서 나왔어. 근데 어떻게 돼요? 못 넘어가죠? 다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 못 간다는 것은 여기가 뚫렸기 때문인 거잖아요. 마치 우리 회로에 스위치를 안 닫은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뭔가로 연결해 줘야 되겠죠? 여기다 다리를 설치해요. 우리가 그 다리를 뭐라고 하냐면 염다리라고 불러요. 염다리. 염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그 천염기 할 때 선생님이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염, 솔트라고 불러요. 염은 이온결합 물질 통칭하는 이름이에요. 이 다리 이름을 염다리라고 불러요. 솔트 브릿지라고 불러요. 염으로 채워놓은 다리란 뜻이에요. 이 안에 한천 같은 약간 이렇게 그 어묵 성분이 어묵이 아니라 그 뭐라 그랬지? 하여튼 약간 그런 겔 성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흐르지 않는 약간 그런 한천에다가 요런 이온 결합 물질들, 요런 염들을 이거나 보통 염화칼륨, 질산나트륨 이걸 많이 쓰니까 이게 나왔는데 이거를 전해질을 녹여서 그 한천 용액을 여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굳혀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한천 용액은 고체라고 하기에는 약간 겔 상태라 이온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안에 있던 이온들이 같이 왔다 갔다가 가능할 수 있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온의 숫자에 불균형이 생기면 여기 있는 이온들이 균형 맞춰주고 또 움직여요. 시간이 지나면 여기는 양이온이 많아지겠죠? 여기는 양이온이 줄어들겠죠? 이쪽으로 양이온이 조금 넘어가고 이쪽으로 음이온이 조금 넘어가서 이온의 균형까지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회로가 이렇게 제대로 형성될 수 있게 도와주는 요 다리를 염다리라고 부른다. 요걸 알아두고 요렇게 생긴 아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제 회로가 완성되었어. 불이 들어오게 되겠죠. 여기 구리가 석출돼서 들러붙어요. 근데 구리는 금속이잖아요. 들러붙어봤자 전자와 여기는 구리온의 만남을 방해하지 못해요. 다시 말해 수소기체 생기는 거랑 다르죠? 분극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해줄 수 있다. 그런 점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 전압계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고 전기가 통한다. 시간이 지나면 아연판은 질량이 감소하고 아연이 계속 녹아 들어갈 거니까 구리판은 구리가 석출되니까 질량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갑자기 힘들어. 여기 아연 이온은 자꾸 녹아 들어가니까 아연 이온 점점 많아지겠죠. 구리가 석출되니까 구리온이 줄어들겠죠. 그럼 여기에는 플러스 이온이 너무 많고 여기 마이너스 이온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기니까 플러스 이온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염다리에서 양이온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여기는 플러스가 너무 많으니까 마이너스 이온으로 좀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이온이 좀 이동하는 이런 것들을 염다리가 이온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도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한 키트들이 있어요. 다니엘 전지, 중력 전지라는 이름으로도 이거를 이 두 개의 용액의 그 밀도차를 이용해서 하나의 통에다가 만드는 형태로 염다리 없애고 만드는 그런 이온으로 중력 전지 이런 거 만드는 실험이 있거든요. 그런 키트로 아주 조그맣게 해가지고 실험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염다리로 연결돼서 양쪽의 전극의 전하의 균형이 유지되면 전류가 흐르게 된다. 다니엘 전지의 반응식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극은 전자를 내놓는 극이라서 아연판, 플러스 극은 전자를 받아들이는 극이니까 구리판에서 이루어지는 구리이온과 전자의 반응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반응이 이렇다라는 걸 알아두고 사실 이전 교육과정에서 그래서 얘가 전압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표준 환원전이 이런 거 나와갖고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데 빠졌어요. 그런 내용이 다 빠져서 하나도 안 나와 있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 되게 간단해졌는데 실제로 전압은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전압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이미 실험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표준 환원전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값이 다 있어. 그래서 온도 압력이 이제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환원전이잖아요. 다 환원되는 형태. 그래서 아연 같은 경우에는 아연이 환원되는 형태로 만약에 아연이 이런 반응을 하면 그때 나타나는 표준 환원전위는 마이너스 0.76V예요. 6V. 그 다음에 구리는 환원되면 구리이온이 전자를 받아요. 이렇게. 그러면 구리는 표준 환원전, 글씨가 이상한데 표준 환원전위가 이거 U예요. 플러스 0.34V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표준환원 전이는 환원이 얼마나 잘 되냐는 전이에요. 그러면 그 이 전이가 크면 환원이 잘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요렇게 두 개, 아연하고 구리를 가지고 전지를 만들면 얘는 그 값이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잖아요. 얘가 환원이 더 잘 되죠.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땐 구리가 환원되는 플러스 극이 되는 거고, 아연은 반대로 마이너스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값이 작다는 건 얘는 거꾸로 산화되는 반응이 진행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 전압을 구할 때 환원되는 거에서 산화되는 표준환원, 그러니까 다 환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환원되는 값을 그대로 쓰고 얘는 반대로 산화될 거니까 이 값을 빼는 형태로 해서 전체 전압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0.34 빼기 마이너스 0.76 이렇게 해서 이 전지의 전압이 1.1V 나온다.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육과정에서 빠졌으니까 이런 걸 하지 않을 거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받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볼타 전지나 다니엘 전지를 갖고 다니기에 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선생님 거기 또 책의 내용을 빼먹었네요. 볼타 전지랑 다니엘 전지를 가지고 다니기 불편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전지들의 개발이 됐는데 그걸 실용 전지라고 부르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건전지 같은 게 실용 전지예요. 포터블이죠. 사용하기 편한. 건전지는 일반적으로 1.5V가 기본이고 그거 말고 9V짜리 이런 거 실험할 때 사용하는 전지들이 있어요. 9V 뭐 이런 애들도 어쨌든 다니엘 전지나 볼타 전지에 비하면 훨씬 간단하게 생겼잖아요. 이런 애들 실용하기가 편한 전지들 실용 전지. 그리고 실용 전지도 그냥 한번 쓰면 끝나는 전지가 있고, 우리 휴대폰 배터리 같은 거 휴대폰 계속 충전해서 쓰죠. 그 안에 있는 배터리는 충전이 가능한 거예요. 사용하는 걸 방전이라 그래요. 방전만 되면 1차 전지, 방전 충전이 모두 가능하면 2차 전지라고 불러요. 2차 전지의 대표적인 건 요즘에는 휴대폰 배터리, 옛날의 책에는 여러분 자동차에도 배터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납축전지라는 아이가 보통 들어있는데 납과 이산화납에 전극으로 되어 있고 황산 용액이 들어있는 거대 전지가 있거든요. 그건 되게 크게 커요. 납축전지 여러 개를 직렬로 연결해 놓은 상태로 통 안에 들어있는데 걔도 충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납축전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서 전지가 왜 필요하냐면 시동 걸 때 전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동차에 시동을 걸 때 그때 배터리가 작용을 해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운행을 하면 반대로 엔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엔진이 발전기 역할을 하면서 자동차 배터리를 충전해줘요. 그래서 차를 한참 안 몰면 차 방전돼 버리거든요. 한참 안 몰면 엔진이 안 돌아가면 배터리 충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가 자연 방전이 돼서 시동이 안 걸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배터리를 통째로 바꾸는 게 아니라 카센터가 아니라 그 보험사 이런 거 부르면 와가지고 케이블 연결해서 점핑한다고 하죠. 충전을 일단 좀 시켜서 시동 걸리게 해주는 약간 이런 작용들을 하게 돼요.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전지도 2차 전지다. 뭐 이런 것들 알아두면 될 것 같고, 밑에 확인하기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이 뒤에 오히려 간단한 화학전지 만들기를 따놨네요. 왜 그랬을까? 여기 동전을 이용한 화학전지 살짝 보면 지금 동전, 알루미늄 포일하고 키친타올 동전 크기로 잘라서 준비하고 넓은 알루미늄 포일 위에 소금물을 묻힌답니다. 소금물을 묻히는데 이 소금물이 전해질이에요. 볼타 전지를 치면 황산구리 수용액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거기 위에 동전, 그러니까 알루미늄 포일하고 소금물 묻힌 키친타올하고 동전 이렇게 놓잖아요. 동전은 기본 성분이 구리예요. 그럼 알루미늄하고 구리가 전해질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전지를 만드는 거다. 알루미늄이 구리보다 가능성이 크니까 알루미늄이 전자를 내보내겠죠. 마이너스 극이 되고 구리, 동전이 플러스 극이 되는 형태의 전지가 된다. 이거를 하나만 하면 전압이 너무 낮으니까 이걸 계속 켜켜 쌓아가지고 여러 개 직렬 연결하듯이 넣어서 이제 전압이 높아지게 해서 여기서 뭐 다이오드 같은 걸 켜보자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다음 그 밑에 과일을 이용한 화학전지는 구리판, 아연판을 앞에서 볼타전지나 다니엘 전지로 나왔었어요. 과일은 전해질 역할을 하는 거겠죠. 여러 가지 전해질을 바꿔가면서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 중에 뭐 화학과나 화공과를 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기공학과나 전자공학과 쪽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서 그런 사람들은 이 4단원의 내용이 오히려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이 뒤에 공부하면서 혹시 자기 진로 분야랑 관심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걸 미리 영상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혹시 미리 보게 되면 뭐 작성해서 가져오면 선생님이 최대한 넣어주는 방향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1차 시불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